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이남우 회장님이 이제 나무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외국인 투자자하고도 이제 이런 상법 개정에 대해서 많이 좀 이야기해 보셨나요? 어때요, 반응들이?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들은 이 상법 개정과 관련한 디테일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뭐 국내 투자가들도 개인 투자가들은 이 법조항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자기네가 최근에 계속 한국 시장을 팔았던 것은, 내가 주주로서 회사의 주인인데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노력이 대한민국에 너무 부족하다. 정부도 너무 부족하고 금융당국도 부족하고 기업들은 그것을 오히려 또 악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7월 달에 두산 사태가 나고 나서 저랑 가까운 미국 투자가가, 한국말 잘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한국말로 그랬어요. 한국말하고 영어 섞어서 without 상법 개정 나는 더 이상 한국에 투자를 못하겠다. 한국 주식 다 판다. 이제 그런 식의 표현들이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9월, 10월, 11월에는 초대형 미국, 영국계 펀드를 이사회가 한국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보통 기업 방문해서 새로운 정보 얻고 전략 얘기 듣고, 그다음에 한국의 투자뿐만 아니라 한국하고 경쟁하는 일본, 중국, 뭐 대만, 미국 회사들 이제 또 비교하려고 이제 그런 것도 목적이 있죠. 근데 꼭 그 삼성전자를 방문을 했고, 어떤 데들은 거기 뭐 부회장급도 만났다는 얘기도 해주는데,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비중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줄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많이 이제 좀 쪼그라들어서. 근데 여기서 비중을 좀 더 덜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삼성전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고민을 되게 근본적으로 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이번에 상법 개정이 후퇴하고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식으로 뭐 자본시장의 일부 조항을 문구를 건드리는 식으로 가면 더 bearish, 더 비관적으로 갈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도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다는 거죠, 되게. 이미 많이 팔았는데 여기서 더 팔아야 하나. 근데 생각해보면 여전히 그 우리나라 시장의 유통 물량의 반은 외국인들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 외국인이 많이 팔았지만 여전히 지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저 회사에 믿고 내 돈을 투입을 했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들이 주주를 보호해주지 않으니 당연히 그러면 이제 뭐 신뢰관계가 없고 돈을 믿고 투입을 해놓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 당연히 빼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영국의 제일 큰 펀드 이사회 멤버들이 오고 아시아 대표도 와서 저녁 같이 먹으면서 토론을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처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듣고만 있었는데, 뭐냐면 한국이 MSCI 선진국이 가면 정부가 지금 하고 싶어서 계속 몇 년째 노력을 하는데 당장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된다면 그게 지금 이머징 마켓의 이제 일원으로 남아 있는 거랑 뭐가 좋은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선진국 들어가면 돈이 막 들어올 거야. 그런데 이 사람 얘기는 그 영국계 이 펀드 이사회 멤버하고 대표 생각은 한국한테 오히려 재앙이다. 왜냐하면 이머징 마켓에 있을 땐 중소형주를 사는데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면 중소형주는 일단 다 팔거든요. 일단은 엄청난 그게 순매도고, 과거 3년, 5년 전보다 우리나라 시장과 삼성전자 이런 데 위상이 규모가 너무 작아졌어요. 그렇죠. 지금은 대만의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현진 시지 지수에 포함되면 아주 스몰 피쉬, 조그만 생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한국을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그래서 중소형주는 그냥 구조적으로 다 팔아치우고, 그 다음에 대형주는 뭐 시총이 작으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TSMC 4분의 1 아닙니까? 그러면 삼성전자를 살 바에는 그 상관관계가 마이크론하고 똑같으면 마이크론 사면 되거든요. 굳이 삼성전자를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부가 지금도 뭐 얼마 전에도 선진지수 추진한다는데 국제금융시장 너무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말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뭐 요즘 현역이 아니니까, 그래서 유럽계 그 연기금 아시아 대표하는 후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네도 걱정이라고, 오히려 이게 선진시장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진짜 필요한 건 덩치를 키워야 됩니다. 그렇죠. 개별 기업의 시총을 키우고 우리 증시의 덩치를 키워야지 선진시장에 들어가는 거지. 이 조그만 그 왜소한 몸체를 갖고 이 큰 정글에 들어가면 잡아먹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3년, 5년 전하고 우리 시장의 위상이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쪼그라들어서 과거 생각하던 대로 밀어붙이면 이것도 또 시장을 더 망가뜨리는 재앙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후진국도 아니고 여전히 신흥국도 아니니 MSCI 선진지수에 들어가는 게 궁극적으로 맞기는 한데 네. 지금 비실비실하고 라이트급도 안 되는 체력으로 저 헤비급 가서 게임을 뛰겠다고 하면 그냥 이제 한 방 맞고 윙에도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체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고 덩치가 어떻게 일단 보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로 들어와야 되고 사줘야 되고 믿어야 되는데 정부는 일단 상법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으로 최근에도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물적 분할할 때 어떻게 물적 분할 후 재상장할 때 뭐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권 어떻게 되게 나왔던 얘기입니다. 되게. 미시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추진하겠다 해놓고 법안은 못 만들고 있는 말만 나왔던 거를 앞으로도 계속 미시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여서 큰 틀에서는 우선은 상법 개정부터 가야 된다라는 근데 거고요. 지금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뭐 합병 분할 그다음에 뭐 이 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그러니까 이제 자본거래 일체 자본거래 관련된 건데 우리 시장이 무너지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바닥. 요즘 중국보다도 우리 밸류에이션이 낮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포기한 중국보다 밸류에이션이 낮습니다. 그 이유가 지배주주들이 이제 일반 주주 이익을 침해한 사례가 이제 대표적인 게 자사주고 그러니까 포함 안 된 게 거의 더 많아요. 그러니까 자사주를 마음대로 하고 제3자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일감 몰아주기, 부당한 내부 거래, 그다음에 뭐 최근 제일 어렵다는 그 롯데그룹은 상반기 신동빈 회장이 급여가 제일 높았죠. 7군데에서 110억을 받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막아주고 하는 게 결국 이사회의 제 기능을 찾아줘서 책임을 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건 예방적인 효과입니다. 예방적인 효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상법 개정으로 가야 된다. 예. 이번에도 롯데그룹은 쇄신한다면서 21개 그 회사 CEO를 물갈이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아들은 전무해서 부사장 시키고 근데 본인이 자기는 회장은 100억 넘게 연봉 받아가고 신동빈 회장이 이제 사과를 해야죠. 어떻게 보면 그 롯데 문제는 이마트 문제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사고는 책임질 일은 회장이 다 하고 결국 물러나는 것은 이제 CEO나 구조조정 당하는 거 임직원인. 그러니까 아주 잘못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사회가 좀 개념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모든 걸 막지는 못해도 상당 부분 견제를 하고 까다로운 이사들이 생기면 회사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어찌됐든 간에 법을 개정해야 되는 거니까 정치권이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1월 2일에 증시 개장식 때 상법 개정 검토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가 이제 슬쩍 이제 발을 빼고 있고 금융위원장 금감원장도 이제 말을 바꾸고 있고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 물론 이건 뭐 조금 정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정책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안타까운 일이고 최근에 이제 뭐 정부나 금융당국 입장이 다 바뀐 것은 뭔가 뭐 코디 내지 어떠한 외압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제 다시 강조하는 것은 몇십 명, 몇백 명의 우리나라 창업 패밀리 그 사람들을 케어해 주는 것보단 그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우리 5천만 명의 국민, 1,500만 명의 투자가들을 이해를 하고 그동안 너무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저도 뭐 그 회장님들이나 이제 대표이사들 뭐 이래저래 이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아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들이 삼성전자 투자해서 주가가 20% 빠지면 되게 화내요. 네. 주가 확인하면서 근데 본인 회사 주식은 5년 동안 70% 빠졌거든요. 제가 이제 이사회에서 그런 지적하면 되게 멋쩍어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왜 내가 투자한 돈은 세계 최고의 IT 기업이라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어려움을 겪어서 주가가 20-30% 빠지면 되게 흥분하는데 거기 뭐 회장 누구냐, 왜 이렇게 엉망이냐, JY 그런 얘기하지만 막상 자기 회사
지분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주가를 낮추려고 이제 그런 의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많은 지금 기업들이 롯데 같은 데 얘기하면 주가가 3년, 5년, 10년 찍으면 주가가 70%씩 빠진다는 네. 터무니고 그냥 뭐 그쵸.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내가 비즈니스 파트너로 상장을 했다는 것은 일반 주주 돈이 들어온 건데 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생각,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그거는 회장님뿐만 아니라 경영진, 그다음에 이사회 멤버들이 다 똑같이 느껴야 됩니다. 되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대결 구도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재벌과 국민. 그러니까 사실 상법 개정을 하면 모든 투자자한테 이로운 일이 좀 생길 수 있는 건데 재벌을 견제할 수 있으니까 상법 개정을 안 하면 또 재벌들이 원하는 대로 손가락 경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또 그 재벌들의 이야기를 뭐라 해야 될까요? 정치권에 같이 이제 반영해주는 로비를 하고 대리해주는 사람들은 이제 이른바 경영자들, 이른바 그 사람들까지 넓은 의미로 기업인이라고 보는데 그렇죠. 예. 그 기업인들은 결국 최근에 롯데그룹 인사처럼 그냥 집에 가쇼라고 하면 집에 가야 하는 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재벌의 뭐를 이제 대리하는 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를 대리하는 대리자들이잖아요. 주식회사니까. 그러니까 그 경영인 분들도 조금 현실을 직시하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민국 경제의 대기업들, 소위 얘기하는 재벌이 엄청난 기여를 한 건 맞습니다. 네, 되게 경제 우리가 성장이. 뭐 제가 그 해외에 나갈 때 너무 자부심 느끼죠. 뭐 공항에 가면 LG전자 텔레비전이 쫙 있고 네. 삼성전자 그 광고판도 있고. 광고판 붙고 현대차 굴러다니고. 근데 이제 과거에는 고속 성장을 할 때는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버넌스가 좀 안 좋아도 넘어갈 수가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이건희 회장 때가 이제 그런 시절이죠. 고속 성장을 해도 뭐 이건희 회장님이 뭐 거버넌스를 별로 잘 모르셨을 겁니다. 스티브 잡스 같이. 그런데도 그때는 큰 문제가 안 됐어요. 물론 문제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을 못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MSCI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0년 동안 연평균 주가 상승률은 3%. 네. 그것은 이익 증가율이 결국 3%라는 얘기예요. 네. 성장을 못 하는데 이번에 이제 2주 전에 16명의 한경협 그 사장단이 예, 발표를 해서 성명서 내시죠. 기업가 정신을 위축하고 성장을 방해한다. 이미 성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서는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DJ가 개혁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돌이켰잖아요, 되게. 네. 그러니까 전공법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업이 이미 의사결정이 너무 왜곡돼 있어요, 되게. 그리고 제가 사모펀드 대표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거 당연히 회사가 갖고 가야지 좋은 딜인데 지배주주 입장에서 이건 뭐 희석화가 되거나 좀 다른 이슈 때문에 투자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회사를 위해서 모든 주주를 위해서는 이거를 해야 되는 딜인데 아니면 팔아야 되는 회사인데 그것을 특정한 패밀리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우리가 성장이 낮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공법으로 가서 이사회가 회사의 중심이 돼서 그다음에 이사회에 권한도 있지만 책임도 확실하게 묻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예. 저도 그 16개 그 재벌그룹사 사장단의 성명서를 보면서 되게 씁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상법 개정이 그렇게 되면 기업가 정신이 약화될 수 있다, 성장이 훼손될 수 있다 그렇게 하셨는데 이미 기업가 정신도 그렇고 성장도 많이 훼손됐는데 그럼 좀 잘 하시든지. 그렇죠. 예. 그분들이 잘 하셨으면 이런 이야기까지 안 나왔죠. 그 어찌됐든 간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했고 네. 지금 상법 개정안을 독자적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 추진하겠다라고 네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저도 야식잡설 다른 콘텐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특히 이제 이번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많이 행사하시잖아요. 근데 본인이 1월 2일에 공약을 했던 내용이고 뭐 좀 이제 장관들 시켜서 말은 바꾸기는 했습니다만 본인이 싫어하는 야당이 독자 처리를 해갖고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서 대통령 책상에 다시 올렸을 때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저희 포럼도 되게 걱정이 이제 됩니다. 되게 이제 최근에 이제 야당이 좀 중심을 잡고 민주당이 중심을 잡고 최근에 그 거기 12명의 그 국회의원이 하는 국장 살리기 TF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분들 전에 한번 제가 초청받아서 같이 그 세미나를 했는데 네.
지식이 대단해요. 오. 그리고 뭐 법에 대한 지식도 대단하고 매일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준비가 많이 돼 있고 탄탄한 그 논리를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흐를지는 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저희가 바라고 뭐 모든 국민들이 아마 원하는 것은 이제 국회 통과가 돼서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통령 용산으로 갔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를 저희는 바랍니다. 그게 우리 자본시장 살리고 투자가 1,500만 투자가 살리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걱정되는 부분은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경제 심리 이제 가라앉고 내수 침체되면서 또 이게 그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지금 도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현 정부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그 코스피를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해서 주주보를 확실하게 하겠다 그러면 주가가 금방 올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조금 처음엔 관여를 들어옵니다. 하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관망을 하다가 적극적으로 주식을 좀 살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 3,000도 오히려 어렵진 않다. 그래서 그러면 오히려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다시 선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경기가 살고 그렇죠. 내수 침체에 지금 걱정을 지금 현 정부가 엄청 많이 하는데 오히려 가장 내수 침체 살리는 것은 가장 쉬운 것은 자산 가치. 예. 주가 회복시키는 건데 그렇죠. 거기 가장 관건이 지금 상법 개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그 경기 선행 지수에도 코스피 지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 경기 선행 지수도 올라가고 투자 심리도 좋아지고 자산 가치도 올라가니까 소비도 더 할 수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막 수익이 막 20% 30% 나가서 쇼핑 안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요즘 뭐 거의 모든 사람 모이면 공통 대화가 나 삼성전자 투자해서 얼마 깨먹었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제 그게 모든 사람의 대화인데 그게 결국 우리 소비 심리, 그다음에 기업인들도 그 심리를 억누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살리는 방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정답이 다 나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이 나중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려면 그분에게도 명분이라는 게 필요한데 상법 개정하는 게 진짜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 방송을 보셔야 되는데. 재벌 편만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모든 국민의 편을 들어주는. 또 기업인들이 많이 또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법이 개정되면 정말 이사진에게 소송이 많이 쏟아질 수 있다. 이거 많이 걱정하잖아요. 경영권이 그래서 많이 침해될 수 있다. 요거는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제가 한 35년 국제금융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4년 전에 상법 개정 그 당시에 3% 룰 할 때 엄청나게 경제 단체들이 그다음에 일부 보수 언론들이 이 3% 룰이 도입이 되면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이사회를 점령해서 모든 정보를 빼나간다. 그 감사 선임할 때 대주주 지분은 3%까지만 제한하는 그러니까 한 명을 분리선출하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죠. 한 번도 없었죠. 똑같습니다. 지금 그럴 가능성은 없고 국내 펀드 매니저나 외국 펀드 매니저나 보통 액티브 펀드는 그 소송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 기업이 싫으면 팔고 나가는 거지 비중을 줄이는 거지 소송을 한다는 건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비용이 들거든요. 그렇죠. 물론 일부 행동주의자는 그런 뭐 관여를 하거나 법적 다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 회사의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잘못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일부 필요하겠지만 소송이 남발된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고 그것은 오히려 이 자금을 갖고 있는 연기금 그다음에 일반 펀드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거기가 소송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그 감사위원 분리선출, 감사위원 선임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해서 소송 남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 네네. 또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가 회사를 위한 결정, 신속한 경영 판단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또 이렇게도 주장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럴까요? 원래 그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은 가장 그 회사의 가장 하이 레벨의 중요한 의사 결정들이에요. 이제 그 의사 결정이 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경영진이 그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그렇게 결정할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안건이 올라오면 그 안건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면
잘 알고 있어도 이제 준비를 많이 해가고 이제 그래야 되는 거고 잘 모르는 거면 회사한테 요청을 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전문 분야고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을 붙여서 스터디를 해서 예. 그 과정을 갖자. 그래서 실제 KB금융 같은 데는 이제 밸류업을 이제 진행하면서 왜냐하면 뭐 자본 비용 뭐 이런 것들이 개념이 되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재무 전문가가 아니면. 네. 그래서 그러한 외부 전문가를 모셔와서 공부하는 세션을 여러 번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수시간씩.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노력을 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는 보통 사회이사를 하면 1년에 뭐 150시간, 20시간씩 뺏긴다는 게 이제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렇죠. 학생이면 교과 과정을 마쳐야 되는 그런 기본이기 때문에 이게 그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으로 이제 가는. 그동안은 우리가 그냥 빨리빨리 대충대충 얼렁뚱땅 하는 그런 이사회였고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된다. 이제 그걸로 가는 오히려 좀 정도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회장님이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 그냥 거수기 이게 손 들어주는 게 아니라 회장님이 오케이 하셨어도 잠깐만 다시 한번 봅시다. 내가 이해를 못해서 이게 맞아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이사회가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금년에 뭐 우리 주가 움직을 보면 가장 그 우수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 금융지주사 아니에요. 예. 금융지주사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펀더멘털이 요즘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변한 것은 이사회 중심으로 이제 진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돌아가는 그런 대기업들, 대형주가 됐고 그 회사들 KB건 신한을 보면 물론 그룹 회장, CEO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사회의 기능이 진짜 독립적으로 됐고 보강이 됐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사에서 한다 그러고 거기 이사들 얘기를 들으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을 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적당히 뭐 안건 한 30분 심의하고 그거 뭐 읽지도 않고 보통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 2시간 내에 얼렁뚱땅 마치는 이제 그런 식의 이사회는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주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쵸. 그렇게 바뀌는 게 맞습니다. 되게. 그렇죠. 그래서 사회이사 분들도 어떻게 보면 그냥 거수기 역할만 할 게 아니라 심도 있는 토론과 스터디도 필요한 거고 사실 이제 우리나라 특히 은행 지주사들도 마찬가지고 금융 지주사들을 일컬어서 저도 뭐 기자 생활 때 그런 표현 써봤습니다만 주인 없는 회사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 없는 회사. 그러니까 당연히 지배주주가 있어야 할 것 같고 당연히 총수 회장님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그게 없으면 오히려 더 불안하고 주인 없는 회사 같고 그래서 뭔가 정치권에서 계속 낙하산을 내려보내야 될 것 같은 그게 당연한 것 같은 게 사실은 뭐 8,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랬지만 이제는 바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주인 없는 회사가 훨씬 더 지배 구조가 더 좋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되게 똑똑하거든요. 그것은 뭐 전 세계에서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너무 한국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하고 손해를 봤지만 이번에도 많은 외국 투자가가 포기는 안 해요. 그래도 뭔가 있지 않을까.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이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금융지주사들 진짜 그 변한 걸 보면 꼭 지배주주가 모든 걸 예스 노를 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걸 보여줬고 뭐 메리츠도 뭐 금융이긴 하지만 거기는 50% 이상 지분을 가진 그 조 회장님이라는 지배주주가 있지만 그 최고 경영자 두 분이 부회장 두 분이 독립적으로 경영을 되게 잘하거든요. 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이제 뭐 2세, 3세, 4대로 가면서 본인이 경영 능력이 없거나 경영에 관심이 없으면 손흥민이 공을 잘 찬다고 뭐 아들이 손자가 잘 찬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네. 축구하기 싫어하는 손자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러면 배당을 몇백억 몇천억씩 받고 경영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뭐 위기 상황이라 가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본인이 한두 마디 좀 하고 사회에서 봉사를 하는 그러니까 유럽의 패밀리들이 되게 그런 식으로 지금 진화했습니다. 되게 사회에서 실제 존경을 받는데 그 사람이 실제 누구인지는 모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진화하는 게 패밀리들한테도 좋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고 그 대신 우리 정의산 회장 같이 경영을 잘하는 그런 분들은 또 계속 경영을 하는 게 가족 경영이 3세 4세로도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도 아까 너무 뭐 선이다 악이다 패밀리 비즈니스 가족 기업이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그 경영자 상속하는 경영자의
그 능력, 그다음에 의사에 따라서 좀 이렇게 그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한테 경영 능력 없다, 혹은 왜 3세가 이제 경영을 해서 뭐 기업을 말아먹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능력이 있으니까 잘 하니까 결과를 보여주니까. 보여줬으니까. 예. 근데 이제 어떤 3세, 어떤 4세는 너무 못해서 말아먹고 있고 그런 분들은 여러분이 댓글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또 한켠에서는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이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같이 넣는 건 사실 이 법은 어떤 처벌 조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냥 굳이 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법 체계를 뭐 굳이 건드리냐. 네. 그런데 큰 틀을 되게 잘 잡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자본시장법에 보면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노력한다는 건 아무런 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진짜 이거 위험한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뭐 사회이사 6군데를 했지만 내가 그 선관주의에 의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갖고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매 안건을 꼼꼼히 챙기고 내가 찬성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러려면 뭘 물어봐야지 그다음에 사전적으로도 물어보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하면 내가 법적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제대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갖추고 기록을 다 남기면 그럴 리스크는 혹시 누가 소송을 거도 나는 나를 다 방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그 기업에 있어서 그렇게 잘 생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거는 기우고 명확한 그런 법 체계를 갖추는 게 모든 그 투자가 이해관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이제 교수님이 지금도 사회이사를 하고 계시고 지금까지 6군데에서 사회를 하셨고 약간 이건 좀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그래도 사회이사를 모시고 오더라도 이른바 오너라고 하는 사람은 친한 사람, 동기동창 아니면 어디 저 인맥이 있는 사람들을 쓰려고 하고 약간 이제 너무 저 사회이사가 깐깐하다. 그러면 다음부터 저분 안 모시려고 하고 저 사람과 같이 일하는 건 불편해 이러면서 약간 조금 이 사회 내에서 왕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혹시 안 느껴보셨어요? 골프카트를 타도 저쪽 팀하고 내 팀하고는 나눠지죠. 근데 사회이사 시장이 이제 2개로 형성되는 것 같아요. 예. 이미 뭐 그렇고 실제 지배주주나 그 경영진들이 추천하는 자기 뭐 선후배 아니면 뭐 객관적으로 독립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학연이나 인연 뭐 이제 이런 그쵸. 지연 뭐 이런 걸로 다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되게 이제 이사회 끝나면 다 뭐 형동생 합니다. 되게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이제 3% 분리 선출이 되고 이번에 뭐 집중투표제나 3%로 인한 감사위원 추가 선출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제 펀드들의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실제 은행 같은데 금융지주사들은 주총 전에 이미 이렇게 서베이를 해서 주주들한테 좋은 후보들이 있으면 추천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일반 그 펀드, 그 국내 기관 투자가든 해외 펀드건 거기가 추천하는 좀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인사들로 되는 이제 2가지 이제 풀이 나눠져요. 그래서 패밀리의 우군, 그다음에 이 후보자 그 2번째 그 기관 투자가 외국인들이 하는 것은 좀 더 독립적인, 좀 더 전문적인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런 인사들이어서 그 시장은 있고 거기가 계속 앞으로 많이 커질 것입니다. 아까 그 말씀 중에 잠깐 집중투표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법 개정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5명의 이사를 뽑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1명한테 5표를 몰아서 줄 수 있는, 그래서 대주주를 견제 감시할 수 있는 혹은 일반 주주를 대리할 수 있는 이사 1명이라도 이사회에 진입시키자라는 건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계에서는 엄청 반발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라고 우길 수 있지만 그 우리나라의 지금 그 이사회나 주총의 그 관행을 보면 너무 기형적이에요. 그리고 지금이. 그 심지어 그 아시아 기업 거버넌스 협회 ACGA라고 뭐 요즘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데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세미나를 했는데 한국 헤드 스테파니 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집중투표제라는 게 대만에는 많이 보급이 돼 있고 한국에 일부 돼 있어서 이게 다른 나라에는 없는 좀 드문 현상이지만 네. 워낙 한국은 운동장이 기울어져서 우리 협회는 집중투표제를 찬성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CGA가 어느 편을 드는 데가 아닌 거 되게 독립적이고 존경받는 전 세계의 큰 연기금 기원 투자가 다 포함되어 회원이 있는 데인데 거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반대할 거란 얘기는 안 할 걸로 생각을 했지만 찬성을 공식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로 잡으려면 집중투표제가 일단은 특히 초기 단계에서는 되게 유효한 방법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그 표현 요즘 되게 많이 쓰게 되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오죽하면 예.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대한민국이 거의 갈라파고스 측면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한국만 갈라파고스로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자연생태계가 그게 더 좋다고는 칩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요즘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금투세 폐지되면 주가 오른다며 왜 주가가 더 떨어지느냐. 그래서 상법 개정한다고 그럼 주가 오르겠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좀 말씀해 그러니까 금투세도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건지 이제 그런 질문은 던질 수 있어요. 뭐 저랑 가까운 이용우 전 의원은 네. 금투세 되게 반대하죠. 이게 세제가 공평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뭐 무기한 연기 내지 폐기 쪽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률이 안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 포함해서 연 5%니까 거기다가 또 세금을 부과하면 진짜 모든 사람이 자본시장을 다 떠나죠. 그래서 오히려 순서로 따지면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상법 개정을 해서 이 주주 수익률을 좀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 대만이 한 연 10%쯤 됩니다. 미국이 연 13%. 그러니까 미국까지 못 가도 일본, 대만이 연 10%면 우리가 그 정도는 가야죠. 예.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러면 연 10% 정도 되면 금투세도 좀 시간을 갖고 다시 한번 그때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수익도 안 나는데 거기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진짜 그냥 자본시장을 망가뜨리는 그렇죠. 그런 양상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모든 일에 이제 순서가 있는데 금투세부터 물리려 했었던. 그래서 역설적으로 금투세를 낼 수 있는 시장을 좀 만들어 보자. 네, 그게 좋은 표현입니다. 돈 벌 수 있는 시장 좀 만들어 보고 나서 세금이라도 좀 얘기해 보자. 이렇게 가는 거죠.